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용함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비용이 나와 있고,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전부 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의하게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따져서, 등록금, 책값,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어떤 암묵적 비용이 뭐였어요? 내가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갔다면 볼 수 있는 소득들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회비용을 봤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는 어떤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나와 있죠.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회계적 비용 먼저, 기업들 입장에서 뭐가 들어갈까? 회계장부상에 나타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비용이 되니까 임금, 임대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급 이자,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토지를 빌렸다면 집대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비, 원재료값, 그 다음에 세금, 보험료. 눈에 보이는 비용 아닙니까? 그건 누구를 다 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비금전적 비용, 잠재적 비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암묵적 비용이 두 개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귀속 비용, 두 번째는 정상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할 때 있잖아요.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를 사용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토지를 임대한 사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회계장부상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를 구입하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토지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케이스. 여기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은행한테다가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 이자하고 임대료는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세 번째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산 돈.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사버리면 이제 회계장부상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귀속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기업가 자신이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응분의 대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노동, 자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자금을. 1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1억을 갖고, 자기 돈 1억을 갖고 은행이 빌리지 않고 자기 돈 1억을 투입했다고 합시다. 그럼 1억 자체가 비용이 아니라 1억에 대한 이자가 비용이죠. 이자가.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고 투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자본 설비를 사용한다거나 자기 소유의 어떤 토지를 사용한다거나 자기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 이게 바로 귀속비용이 된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노동, 이게 헷갈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한다면 500을 벌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포기를 하고요. 뭐 하고 있냐? 이거 포기하고 이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 달간 총 수입 있죠. 총 수입이 만약에 700이 발생을 했고요. 한 달간 들어간 회계적 비용, 회계장부상의 비용입니다. 회계적 비용이 만약에 400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계장부상의 이윤 있잖아요. 회계장부상의 이윤. 회계적 이윤은 얼마가 될까? 300이 되겠죠. 300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계장부를 처리를 잘했겠죠. 그 회계장부를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게 잘했을까. 하지만 나 같은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윤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경제학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붕어빵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경제학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얼마를 임금을 책정해야 될까? 이걸 책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 임금을 책정해 줘야 돼. 그래서 경제적 비용은 자, 이 눈에 보이는 회계적 비용 있죠. 회계적 비용은 당연히 비용이죠.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해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다. 붕어빵 장사를 안 했다면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는 기회비용이 되고요. 더하기 이걸 포기했잖아. 500도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총 900이 되는 거예요. 900이 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유는
이유는 700에서 뭘 뺀 게 900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 200이야. 200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기회비용 관점을 논의하느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적 비용만 따지면 이 사람 이윤이 300이야. 그럼 계속 장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불합리한 선택을 했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하면 안 돼요. 빨리 취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이윤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200이야. 아, 잘못 선택했구나. 이 사람 붕어빵 장사 시작하면 안 돼요. 빨리 취업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이 붕어빵 장사를 포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취업을 했다면 경제적 이윤이 얼마가 될까? 경제학적 이윤이. 500이 아니에요. 200입니다. 200. 왜냐면요. 이 사람이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다면 500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취업한다면 또 뭘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붕어빵 장사를 해갖고 벌 수 있는 300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이 또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500에 300을 빼면 200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뭐야? 절대값 갖고 부는 반대랬죠. 절대값 갖고 부는 반대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업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응분이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윤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정상이윤. 정상이윤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이윤의 개념이 뭐야? 기업가로 하여금 동일한 상품을 계속 생산하게 하는 유인으로서 충분할 정도의 최소한의 회계적 이윤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시장이 있고요. A라는 시장이 있고 B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나중에 생산물 시장 이론 들어가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배우거든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어 있고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똑같은 그런 시장이 완전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만약에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 제품의 질도 똑같아요. 그 회계 장부상 이윤이죠. 회계적 이윤이 계산해봐요. 회계적 이윤. 그러면 A 시장에서의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의 회계학적 이윤은 300이 되고 B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의 회계학적 이윤은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이 사실을 B 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이 사장님 이 사실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지금.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A 시장으로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단기니까. 그러면 A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정상님 계산해보세요. 사장님 제발 B 시장으로 가지 마세요. B 시장으로 가지 마시고 A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해주세요 라고 묶어두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만큼의 회계적 이윤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얼마만큼? 300 아닙니다. 어떤 사람 200 그러다 200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 사람 지금 300을 보상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가, 안 가? 안 가? 여기 좋은데 여기 안 가겠죠? 200 보상해줘 봐. 가, 안 가? 안 가? 이것도 좋잖아. 100일 보상해줘봐요. 여기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니까 안 가요. 최소한 얼마를 보상해주면 돼? 100만 보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B시장. B시장에 있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발 A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장사하기로 해주세요. 라고 묶어두기 위해서 얼마를 보상해줘야 돼? 이 사장님 이제 보따리 싸고 있죠. 가려고. 사장님 가지 마세요. 200 보상해줄게요. 가버려. 얘가 더 좋은데? 299 보상해줄게요. 갈 거야. 300 보상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따리 풀까 말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 수 있는 300을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안 떠날 거라고.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돼? 이게 바로 정상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버리고 여기서 벌 수 있는 이 100을 최소한 보상을 해주면 안 가고 이 사람은 여기서 벌 수 있는 300을 최소한 보상을 해주면 안 간다고. 이 정상임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만 정상이윤이지 이윤이 아니더라 이게. 비용이더라 이게. 어떤 비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더라. 왜? A 시장에 장사를 하게 되면 반대 필연적으로 B에서 벌 수 있는 100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B에서 장사하게 되면 A에서 벌 300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이 비용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가 경제학적 이윤. 경제적 이윤은 얼마가 된다? 빼면 200이 되는 거고요. 빼면 마이너스 200이요. 절대값 갖고 보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시장의 사장님이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B 장사를 하고 있어요. 왜? 단기니까. 단기에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존재를 해서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B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B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장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B 시장에서 A 시장으로 시장이 진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B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수요 공급이 있다 합시다. 그럼 자, B시장에서는 이제 기존 기업의 탈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감소를 하겠죠. B시장에서는.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회계적 이윤이 자꾸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A시장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이 일어나요. 자꾸 공급이 늘어나겠죠. 시장의 공급이. 그러면서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계적 이윤이 자꾸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가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시장과 B시장에서 A시장에서 회계적 이윤이 어떻게 된다? 자꾸 떨어져. 200이 되고요. B시장의 회계적 이윤이 자꾸 올라가. 200이 돼요. 그럼 정상 이윤은 어떻게 된다? 200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적 이윤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경제학적 이윤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 무슨 뭐 회계장부상 경제학적으로 이윤이 0이 되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이윤이 0이 되는데 기업들이 장사를 합니까? 경제학적 이윤 0이라는 것은 회계장부상의 이윤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장부상의 이윤 0이 아니라 이 기업이 이 장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해도 이것보다 더 추가적인 회계학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가 경제학적 이윤 0이에요. 회계장부상으로 이윤을 얻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사장님, A시장에 있는 사장님 있잖아요. 이 사장님은 사실상 100만 보상해주면 정상적인 이윤 100만 보상해주면 계속 장사를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을 넘어서는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0을 넘어서는 이윤이다. 이걸 우리가 초과 이윤이라는 표현을 써요. 100을 넘어서는 이윤이다. 초과 이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이라는 것은 결국은 초과 이윤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매몰 비용을 이미 설명했었죠. 매몰 비용은 일단 지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 느끼는 매몰 비용은 뭐다? 그 연구개발 투자비, 광고비 같은 거 이게 매몰 비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단기 비용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단기 비용 함수. 여러분 비용 함수는 있잖아요. 비용 함수는 우리 그 한계 비용이 뭐라 했죠? 한계 비용이 생산량 한계를 추가로 생산해서 비용이 증가 보이잖아요. 한계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 함수는 Q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Q로 미분이 가능하니까 비용 함수를 Q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용 함수는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TC는 FQ 이렇게 생산량으로 나타낸 비용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1000 더하기 Q의 제곱 더하기 7Q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할까? 생산량이 1개일 때 비용이 얼마고 2개일 때는 얼마고 3개일 때는 얼마냐? 그게 이제 그런 비용 함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뭐 그 장기 생산 함수에 배웠던 이 비용 함수도 있잖아. 뭐가 돼? 얘가 WL 더하기 RK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생산량으로 측정하는 비용 함수가 되고 얘는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로 측정하는 비용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비용 함수예요. 둘 다 우리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생산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이 되는데 이 비용 함수에서 생산량이 0이야. 생산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000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1000을 얘를 총 고정비용 토탈 픽스 됐다. 픽스 코스트가 되는 거고 생산을 할 때마다 변동하는 비용 있죠. 얘를 우리가 총 가변 비용 토탈 베리애블 코스트 총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단기에 있잖아요. 단기에 생산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뭘까? 공장 임차료 아닙니까? 생산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공장 임차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 비용이 총 고정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총 고정비용은 뭐가 된다? 자본이 단기에 고정돼 있잖아요. 자본 비용이 고정비용이 되는 거고 토탈 베리애블 코스트 총 가변 비용은 노동 비용이 총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총 고정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총 고정 비용은 Q 총 고정 비용은 상수로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수평선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자본 비용이 고정 비용이 되고 자, 총 가변 비용 총 가변 비용을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총 비용은 총 고정 비용 더하기 총 가변 비용이잖아요. 총 가변 비용이야. 그러면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계 비용은 생산량 총 비용 함수를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이게 이제 총 한계 비용이잖아. 그럼 얘는 총 고정 비용을 Q로 미분하고 더하기 총 가변 비용을 Q로 미분한 거잖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총 고정 비용을 Q로 미분했어요. 총 고정 비용을 Q로 미분한 것은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상수항을 미분해도 0이 되잖아요. 0이 된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한계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총 비용을 미분하던 총 가변 비용을 미분하던 한계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전체를 Q로 미분하던 이 1000을 빼고 외만 Q로 미분하던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총 비용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던 총 가변 비용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던 한계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접선의 길이는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 더. 자, 이때 또 하나 이거 하나 논의했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증가를 하죠.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를 해요. 노동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노동을 증가시키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때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량의 증가분. 자, 얘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하죠. 얘는 뭐야?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량의 증가량이야. 그렇죠? 배웠죠? 그러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늘어나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한계 비용이죠. 생산량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이 한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증가시키면 비용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노동을 증가시키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때 그러면 이때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이 뭘까? 얘는 이거죠.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 그 얘기는 TC를 뭘로 미분한 거야? TC를 L로 미분한 거죠. 그럼 뭐가 돼? 임금이 되겠죠. 한마디로 뭐냐면 노동 한 단위를 딱 고용하게 되면 비용은 임금만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MPL과 MC하고 W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먼저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 증명할 테지만 여기는 지금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L 있고 Q가 있고 MPL이 있어요. 여기가 0, 0, 1, 10, 2, 15, 3, 17, 4, 18 있다고 합시다. 이때 임금은 있잖아요. 임금은 1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임금 10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계 생산성 구해보자.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량은 10 증가하고 5 증가하고 2 증가하고 1 증가하죠. 한계 생산성이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한계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 한계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산량 한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비용이 증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자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10개가 늘어났죠.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량이 10개가 늘어났는데 그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비용은 100원 더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 생산자는 결국은 100만큼의 비용을 더 써서 10개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죠. 그럼 그 얘기는 10개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00원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간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한계 비용 그게 아니라 물건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분이죠. 10개를 증가시켜서 100원 더 들어갔다면 한 개를 추가로 증가시켜서 10원 더 들어간 거죠. 어떻게 구했냐면 여러분들이 100원을 10개로 나누세요. 근데 이때 또 노동 하나를 추가로 투입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생산량이 5개 늘어났어요. 그때 비용은 100원 더 들어갔죠. 그럼 5개를 증가시켜서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갔는가? 2개를 증가시켜서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갔는가?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을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10, 20, 50, 100 한계 비용이 체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 MC 있죠. MC는 우리 MC 어떻게 구했어요? 분자가 W 임금이죠. 분모는 MPL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면 한계 비용 체감하고요. 한계 생산 체감 한계 비용 체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논의했어요. 여러분들 봐봐. 장기든 단기든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장기든 단기든 아까 장기에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를 했어요. 생산을 잘해. 그럼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생산을 잘하면 비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계 생산성이 막 증가를 해요. 그 임금은 똑같이 주고 있는데 한계 생산성이 커지고 있으면 비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한계 비용은. 그 한계 생산성 체감하면 한계 비용 커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임금을 주고 있는데 한계 생산성 체감한다. 너 가면 갈수록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비용은 올라가겠죠. 이 관계식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볼게요. 다시 노동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그쵸? 그럼 이때 이렇게 했고 LQ 있었죠? Q 이렇게 써요. 그러면 노동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났어? 어떻게?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나중에 체감했죠. 물론 체증하는 건 의미 없지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10이에요. 10. 100이라고 합시다. 100. 그러면 노동을 증가시켜 나갔더니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Q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Q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다시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근데 물론 우리가 총가변병이라고 합시다. 총가변병. 아까 제가 왜냐면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었죠. 총비용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던 총가변 비용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던 한계 비용 구할 수 있으니까 총가변비를 하자고요. 그러면 5명을 고용할 때까지, 즉 100개를 생산할 때까지 한계 생산성이 체증하죠. 그럼 Q가 이렇게 와서 100개를 생산할 때까지 한계 생산성은 체증해. 그럼 한계 생산성이 체증해요. 한계 비용은 체감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감한다고 얘기해요. 자, 5명을 넘어서면 100개를 넘어서면 한계 생산성이 체감해요. 그럼 100개를 넘어서면 한계 비용은 체증하겠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 그림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증, 체감, 체증이에요. 이게 생산과 비용의 쌍대관계. 자, 108페이지 그림 이해되시죠? 한계 비용 아까 설명 좀 드렸었고요. 자, 평균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죠. 평균 비용. 자,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은 결국 총 고정 비용 더하기 총 가변 비용이죠. 가변 비용인데, 그럼 평균 비용은 이제 생산량 한 개당 비용이니까 얘를 Q로 나눈 거예요. Q로. 그럼 얘는 평균 비용이 되고요. 얘는 평균 고정 비용이 되고요. 평균 가변 비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총 비용까지 근 직선의 길이가 평균 비용, 원점에서 총 고정 비용까지 근 직선의 길이가 평균 고정 비용, 원점에서 총 가변 비용까지 근 직선의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평균 고정 비용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일단 우리 재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총 고정 비용이 아까 상수였죠. 상수였어요. 그러면 Q 평균 고정 비용. 원점에서 총 고정 비용까지 근 직선의 길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떨어져? 직각삼곡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왜 직각삼곡선이 되냐면요. 이 높이 이게 하나 잡았어요. 점을. 그러면 이 높이가 평균 고정 비용. 얘가 Q죠. 그럼 이 박스가 뭐가 돼? 총 고정 비용이죠. 총 고정 비용 무조건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박스 면적을 계산하더라도 뭐가 돼요? 똑같아야 되죠. 고정 비용 상수가 돼야 되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그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T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TVC라면 총 고정 비용은 이렇게 돼 있잖아.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TC는 어떻게 된다? 절편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겠죠. TC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TC가 가면 여기에 고정 비용이 존재를 하고요. 체감, 체증 이렇게 TC가 모양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이때 이제 한계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한계 비용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 접선의 길이가 작아졌다가 커지죠. 그쵸? 이렇게 한계 비용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변곡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될까? 평균 비용은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비용,
그리고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비용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커? 평균이 더 크죠. 이 길이가 평균 한 길이 그잖아. 이 길이가 평균 한 길이 그잖아. 그러니까 한 개가 평균보다 작으니까 평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더 커요. 평균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에서 이렇게 팍 한 개는 꺾여요. 근데 평균 봐보세요. 평균은 계속 평균이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다가 변곡점에 도달했어요. 변곡점에 도달을 하고 나서는 한계비 꺾여 다시 올라가지만 이 변곡점을 한계는 올라가지만 이 변곡점을 지나서도 평균은 떨어진다고요. 변곡점을 지나서도 평균은 떨어지다가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최저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한계하고 평균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에서 근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가 평균이 최저가 되면서 한계하고 평균이 일치한다고요. 그러다가 이 생산량을 넘어서면 다시 평균이 증가를 해요. 평균이 증가하게 되는데 무엇이 커? 한계가 더 크죠. 한계가 평균보다 크니까 평균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평균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랬었지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뭐냐?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 생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평균 비용이 있다. 그러면 한계란 녀석은 어떻게 돼? 평균의 최고점을 치고 내려온다거나 평균 비용 최저를 뚫고 올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재정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모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평균보다 평균이 증가돼. 이런 모양이 있더라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평균 여기까지 찝찝하니까 그냥 설명합시다. 그러면 이제 평균 가변병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평균 가변병 하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평균 가변병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변병은 평균 비용에다 평균 고정 비용을 뺀 거겠죠. 응? 평균 가변병은 평균 비용에서 평균 고정 비용을 뺀 건데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자. 여기서 이 생산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근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비용이 되겠죠. 그 원점에서 여기까지 근 기울기는 뭐가 돼? 평균 가변 비용이 되겠죠. 그럼 평균 비용이 당연히 크겠죠. 평균 가변 비용은 당연히 크겠죠. 평균 고정 비용만큼 평균 가변 비용이 더 클 거라고요. 고정 비용보다 더. 그치? 그러면 평균 가변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작겠죠. 그런데 총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 모양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평균 비용이 이런 U자 모양 있잖아요. 그럼 평균 가변 비용이 더 작겠죠. 더 작아. 작으면서 또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잡으면 이런 더 작으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높이가 뭐야? 평균 비용이죠. 이 높이는 평균 가변 비용이죠. 그 이 높이는 뭘까? 평균 고정 비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평균 고정 비용은 점점 떨어지니까 이 사이가 갭이 점점 좁아져야 돼요. 그거 하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 비용은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체감, 체증, 총 비용이고 총 가변 비용은 원점에 출발하면서 체감, 체증 이렇게 돼요. 총 가변 비용. 그러면 자 원점에서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점에서 이렇게 그어갖고 그러면 여기가 평균 비용의 최저가 되겠죠. 그럼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볼까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은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 생산량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 보더라도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 어떻게 된다?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 비용의 최저점보다도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이 먼저 나타나고 그 갭은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비용의 최저를 MC가 요렇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건 우리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정학에서는 이걸 갖고 크게 논의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 평균 비용이 최저로 뚝 올라간다. 그 정도로만 하면 돼. 크게 알 필요 없어. 그래서 113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고, 자, 뭐 여러분들 생산과 비용 쌍대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또 뭐냐? 생산을 하면 비용을 알고 비용을 하면 생산한다. 그게 생산과 비용의 쌍대 관계예요. 쌍대 관계인데, 여러분들 경제 수업 강의 들으셨죠? 제가 계속 경제 수업 강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미분법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y는 fx다. y는 x의 함수다. 근데 그 x가 다시 뭐야? 뭔가 z의 함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y를 z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y는 x 함수고 x가 다시 z의 함수니까 y는 z의 함수겠죠. 그 y를 z로 미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거 여기다가 막 대입해가지고 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뭐야? 한국말로 연쇄법칙이다. 연쇄법칙. 또 뭐였어요? 한국말로 연쇄법칙이고, 영어로 체인룰. 그러니까 이 y라는 변수하고 z라는 변수의 사이에 이 x라는 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체인룰, 연쇄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면, 이 y를 다시 뭐예요? x로 미분하고 곱하기 그 x를 다시 z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dx, dx 날아가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연쇄법칙 떠오르지 않아요? 노동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 그럼 노동을 증가시키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L과 TC 사이 고리가 Q가 고리가 연결돼 있더라. 그게 연결돼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럼 결국은 한계 비용이 있으면 한계 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비용이 증가분이잖아요. 그러면 L과 TC 사이에 Q가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Q하고 TC 사이에 L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DL, DTC 곱하기 DL, DQ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DL, DL 날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써봅시다. 그럼 이게 DTC 나누기 DL 하고요. 얘를 분자로 보내고 이 녀석을 역수로 취해서 분모로 보내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DL, DQ 이렇게 되죠. 사실상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를 DL로 나누고 분모도 DL로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될까?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비용이 증가분이 뭐야? 임금이었잖아요. 임금이었고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량이 증가분이 MPL이었죠. 자, MC는 W 나누기 MPL. 그 식이 나오죠. 이게 생산과 비용 상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10개를 증가시켜서 100원 더 썼다. 한 개당 10원.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은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눈 거죠. 총 가변 비용을. 근데 총 가변 비용 자체가 노동 비용 아닙니까? 노동 비용이잖아. 노동 비용 Q. 그 분자 분모를 전부 다 L로 나누어. 분자 분모를 L로 나누면 W, Q 나누기 L이 되겠죠. L분의 Q는 뭐야?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 APL, 노동의 평균 생산성.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계끼리, 한계 생산과 한계 비용 역수관계, 평균 생산성과 평균 비용이 아닙니다. 평균 가변 비용 역수관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생산을 알면 비용을 알고 비용을 하면 생산을 잘하면 비용은 떨어지고 생산을 못하면 비용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알 필요 없어.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어.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MC는 W 나누기 MPL. 이건 서로 좀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장기 비용 함수가 나와 있어요. 야, 여러분들 이제 장기 비용 봤더니, 이야, 1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림 장난 아니죠? 자, 우리가 경제학이라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장기까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그래도 대충 설명을 좀 해보고 갈게요. 장기 비용이야, 장기 비용. 자, 이 장기 비용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기에는 자본을 변동시킬 수 있죠. 자본을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총비용 원점을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에도 생산을 접으면 공장 임차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요.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단기에 자기가 지금 뭐 고깃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 내야 되죠. 근데 장기는 안 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자체를 봐보세요. 가정 자체가 단기는 자본이 픽스되어 있어요. 자본을 변동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존재를 하는 건데, 장기로 가게 되면 내가 가게 있잖아. 내 가게가 옷가게로 바뀌었어. 핸드폰 가게로 바뀌었어. 다른 가게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나는 공장 임차료 안 내잖아. 건물 임대료 안 되잖아. 그게 장기의 정의라니까요. 장기에는 자본을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장기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임대가 된 거예요. 장기는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총비용은 일단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제 첫 단계에서 기업들이 첫 단계에 생산량을 막 증가시켜요. 첫 단계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를 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 생산량을 막 증가시켜 나가요. 증가시켜 나가면 무엇이 그 대량 생산의 이점이 발생하면서 평균 비용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 이제 너무나 그 한 지역에다가 생산량을 막 계속 증가시켜 나가면 오히려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생산량이 작은 단계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대량 생산의 이점이 발생하면서 평균 단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평균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국밥집이잖아요. 국밥집에서 큰 그 통에다가 국밥을 끓여요. 뭐 돼지국밥이라고 합시다. 국밥을 끓여. 그러면 그 식당은 약 손님을 50명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손님이 한 명 오던 50명 오던 간에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큰 국밥 그걸 끓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종업원 임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임대료 나가는 거고, 어차피 또 난방비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이 한 명, 두 명, 세 명 손님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비용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원자재 값이 늘어나니까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평균적인 비용은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50명이 왔을 때 어떤 평균 비용과 한 명이 왔을 때 평균 비용, 50명이 왔을 때 평균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총 비용은 커지겠지만 어차피 고정 비용은 존재를 하니까 감 잡으셨나요? 또 하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극장 영화를 틀어. 한 명이 보던 200명이 보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손님이 많을수록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런 게 바로 대량 생산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도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질의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한 명이 듣던 1000명이 듣던 간에 저는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강생이 많을수록 개당 단가는 떨어지겠죠. 평균 비용은. 이런 게 규모의 경제라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어떤 평균 비용이 떨어져, 처음에는. 그러다가 너무 생산량을 증가시켜버리면 오히려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면 막 이제 어떻게 된다. 그 팀워크가 해이해지고 막 파벌이 생기고요. 의사 전달이 어려워지고 어떤 지시 명령을 내리면 그게 막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의사 전달 어려워지고 막 가면서 또 의사 전달하면서 어떻게 되나 또 갑자기 중간에 또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장기에서는 시설 규모를 K1, K2, K3 이렇게 시설 규모를 변동시켜서 나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시설 규모 하나, 두 개, 세 개야. 그러면 시설 규모 하나일 때의 평균 비용을 SAC1이라고 하고
단기. 시설 규모 2개일 때 SH2라고 하고 시설 규모 3개일 때 SH3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때 생산량을 이렇게 증가시켜 나가면 시설 규모 하나일 때 평균 비용은 이렇게 돼요. SH1 U자잖아. 그러니까 시설 규모 2개일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평균 비용이 약간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평균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이제 평균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SH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기업들이 이만큼 생산해. Q1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Q1을 생산했을 때 기업들은 시설 규모 하나로 생산할까? 2개로 생산할까? 3개로 생산할까? 하나로 생산하겠죠. 시설 규모 하나일 때 평균 비용 여기죠. 근데 시설 규모 2개, 이거 직선을 그어봐. 시설 규모 2개일 때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세요. 시설 규모 2개일 때는 평균 비용 여기잖아. 시설 규모 3개일 때는 이렇게 올려봐요. 쫙 위에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을 생산해. Q2를 생산해. 그건 시설 규모 2개로 생산하겠죠. 2개의 평균 비용 여기잖아. 1개는 평균 비용 위에 있다고요. 3개도 또 위에 있겠죠. 알겠죠? 여기도 그러면 이때는 Q3를 생산할 때는 시설 규모 3개로 생산하겠죠. 2개로 생산하는 평균 비용 여기란 말이야. 1개는 쫙 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어떤 비용들 중에서 평균 비용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비용들을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시설 규모 중에서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시설 규모를 얘들이 선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요. 막 기계를 막 시설 규모를 미세하게 쪼갤 수 있다면 부드럽게 감싸는 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부드럽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SH1 이렇게 있고요. SH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3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많은 비용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선택하니까 장기 비용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기 평균 비용이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이 치고 올라가죠. 그럼 단기 한계 비용이 SMC1이 SAC1의 최저를 뚫고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SAC2의 최저를 SMC2가 치고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SAC3의 최저점을 SMC3가 치고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그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사실상 이것은 제가 이 기초경제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거지 사실상 이거 크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대충 그런가 보다 가장 낮은 비용 선택 이 정도로 말하면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 찝찝하니까 그냥 설명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그리면 돼요.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LAC가 이렇게 있으면 LAC의 최저를 또 LMC가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LMC만 그려보자고요.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AC끼리 있잖아. SAC하고 LAC가 일치하는 생산량이죠. 그 생산량에서 반드시 SMC하고 LMC도 일치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러면 이거 또 증명하려면 또 이게 또 장기 다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생산량 있죠. 이 생산량이 Q1이죠. Q1인데 이 생산량에서 이 높이가 SAC하고 LAC가 같죠. 그러면 SMC가 여기죠. 그럼 LMC도 여기를 가야 된다. LMC와 같아야 되니까. 이 점을 LMC가 지나가야 되고 그럼 Q2가 이렇게 있어요. Q2일 때 이 점에서 또 SAC하고 LAC가 같죠. 잖아. 그러면 근데 SMC가 여기잖아. SMC 이 점이잖아. 그 LMC가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3. Q3일 때 그럼 이때 SAC하고 LAC 같죠. 그때 SMC가 여기잖아. 그럼 LMC가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LMC는 여기를 갔다가 최저를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LMC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이 정도로만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산도 배웠고 수입도 배웠고 이제 뭐야 비용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볼게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먼저 거기에 수입의 분석이 나와 있어요. 수입의 분석 봅시다. 총수입. 그럼 총수입은 P 곱하기 Q가 총수입이죠. 총수입이 우리 총수입 기업의 총매출액 P 곱하기 Q. 그럼 총수입이 나왔으니 한계 수입이 나오겠죠. 한계 수입은 생산량 한 개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수입의 증가분이다. 그러면 총수입 복선의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평균 수입은 생산량 한 개당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생산량 한 개당 총수입이고, 그런데 여기가 총수입이 P 곱하기 Q야. 얘를 Q로 나눴어. 뭐가 돼? P가 되죠. 그래서 AR은 무조건 P가 되는 거예요. AR은 무조건 P예요. 기업의 평균 수입은 무조건 P가 돼요. 가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중요한 그림이 하나 예전에 우리가 탄력성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거기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그림 있잖아요. 36페이지.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Q하고 TR에 이렇게 있어요. 아니 수요곡선 P 이렇게 쓰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순간적인 점탄력성이 이 점에서는 1, 그렇죠? 여기는 1보다 크고요. 여기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그랬죠. 탄력성이. 그렇죠? 그럼 이때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감에 따라서 기업의 총 매출은 어떻게 된다? 생산량을 기업들이 막 판매량을 막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총 매출액은 알 수 없다 그랬죠. 알 수 없어요. 총 매출 알 수 없어요. 왜?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킬 때 가격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면 매출액이 무제한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킬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내려야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총 수입이 어떻게 된다? 0이죠. 왜? 가격은 최고인데 판매량이 빵이야. 여기도 매출액이 0이죠. 왜? 여기는 P가 빵이니까. 그러면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비탄력적인 곳에서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줄어버린다. 이렇게 그림 다 했었잖아요. 그쵸? 이 그림.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이 수요곡선 일단 이 수요곡선은 범상치 않은 수요곡선이에요. 무슨 범상치 않은 수요곡선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요곡선을 두 개를 배웠어요. 그렇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곡선 뭐야? 개별 수요곡선. 이걸 수평으로 다 더한 게 시장 수요곡선이었죠. 이 두 개를 배웠단 말이에요. 두 개를. 두 개를 배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곡선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수요곡선이냐? 이게 무슨 수요곡선이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에요. 범상치 않은 수요곡선이야. 그래서 제가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에요. 그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도대체 뭐냐? 어떤 그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이라는 얘기야. 그 어떤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곡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쫙 더했어요. 그럼 시장 수요곡선이 시장 수요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 딱 기업이 하나야. 그 시장 기업이 딱 하나야. 시장에. 그러면 그 기업이 다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독점이겠죠. 그럼 시장 수요가 다 자기 거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면 시장 수요곡선 자체가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장에 기업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시장에 어떤 기업이 둘이 있으면 그 시장의 수요를 두 기업이 나눠서 갖겠죠. 그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눠서 갖잖아.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왜 중요한지 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자, 앞으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독립변수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 100원이면 10개 살 거야 라고 한다고요.
이런 생각이 소비자들의 생각은. 그 생산자는 Q가 독립변수예요. 우리 고객들이 100원이면 10개 살 거야 라는 얘기는 10개를 구입할 때, 10개를 판매할 때 이 생산자는 100원을 매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고객들이 100원이면 10개 산다? 나는 10개 팔려면 100원을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90원이면 11개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생산자는 11개를 팔기 위해서 90원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 있잖아. 이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막 수요 곡선이 나와요. 수요 곡선 나오면 항상 가로로 P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니까. 그러니까 10개를 판매할 때 이 기업이 책정하는 가격은 100원이에요. 그 높이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11개를 판매할 때 이 생산자가 책정하는 가격이 90원이에요. 이 높이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면 더 사겠죠. 생산자는 그게 아니라 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 높이가 뭐가 된다? 가격이 돼요. 가격이 되는데 그 높이가 결국 뭐가 된다? 개별 기업의 평균 수입도 되더라. 평균 수입은 항상 가격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이 평균 수입 곡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된다? P가 되고 AR이 된다는 얘기죠. 평균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평균 수입 곡선. 이 높이가 그 기업의 평균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요 곡선을, 어떤 수요 곡선을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총 매출액을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 수요 곡선은 그냥 수요 곡선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라면을 1,000원짜리 라면을 소비자가 10개를 구입했어요. 1,000원짜리 라면을 소비자가 10개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총 지출액이 10,000원 되겠죠. 근데 기업의 총 수입이 10,000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0원짜리 라면을 10개를 구입했는데 1,000원짜리 라면을 5개는 신라면 사고 5개 오뚜기 샀어. 그러면 신라면의 매출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농심의 매출액은. 그러니까 이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어야 그 기업의 총 수입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결국은 개별 기업의 가격을 책정하는 곡선이다. 가격 책정 곡선, 가격 결정 곡선이 되는 거예요. 가격 결정 곡선이. 가격 책정 곡선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119페이지 이제 그 말이 이해되시죠? 평균 수입과 가격의 관계, 평균 수입 항상 가격과 일치한다. 그래서 평균 수입 항상 가격과 일치하니까 수요 곡선이 개별 기업의 가격 곡선이 되는 동시에 평균 수입 곡선이 된다 나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수요 곡선은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다 했고, 추후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지금 논의했죠. 지금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 곡선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윤국대화 봅시다. 이윤국대화. 자, 이윤국대화를 보기 전에 또 하나 또 논의할 게 있어요. 자, 개별 기업이 판매량을 증가시키면 개별 기업의 총 수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알 수 없다. 근데 개별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총 비용은 반드시 증가하죠. 우리 비용업에서 배웠잖아. 비용은 고정 비용 존재하고 반드시 증가해, 반드시. 비용은 반드시 늘어나죠, 반드시. 그러면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액이 줄고 있어. 어떤 미친놈이 생산하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가격을 대폭 인하하더라도 판매량이 별로 안 늘어나. 수입이 줄고 있어. 그러니까 이쪽 구간은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의미 없어. 쭉 올라가 봐. 비탄력적인 구간도 의미가 없어요.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기업의 수입이 줄고 있는 구간이니까 의미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별 기업은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생산하는 거예요. 1보다 큰 구간에 생산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AR 곡선이 되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결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 그래서 MR 곡선은 시험 문제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직선만 시험 문제 나와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직선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요 곡선이 우하향은 직선이라면 MR은 무조건 수요 곡선과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정확히 2배예요. 받아들이세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이다. 그러면 MR 곡선은 수요 곡선과 절편을 갖고 길이 2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Q는 100-P. 이거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해요. 수요 함수. 그런데 실상 P가 독립변수니까 이게 수요 함수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실상 어떻게 된다? 보게 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축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P로 정리하는 게 그림이 편하지. 그럼 P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Y는 X의 함수다를 우리가 X는 뭔가 Y의 함수로 바꾸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게 자리를 바꿔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역함수를 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요함수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역수요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역수요함수. 그러면 자, 우리가 이때 이렇게 역수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 항상 가격축의 절편이 같은 거야. MR. 그럼 MR 구해봐. MR은 무조건 가격축에 MR은 그대로 써. MR은 쓰고 가격축 역수함수에 뭐가 같아? 절편 갖고 길기 2배. 이렇게.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 자, 그러면 똑같아. 한계 수입이 체감을 할 때 총 수입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럼 총의 증감 여부를 한계의 부호로 판단한다. 한계 수입이 좀 플러스니까 총 수입 증가, 마이너스면 총 수입 감소. 한계 수입이 0이면 총 수입은 최대. 그죠? 최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만 그림을 그릴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윤 봅시다. 이윤. 자, 또 경제수학. 자, 경제수학 다 들으셨죠? 믿습니다. 이런 데 듣고 왔다는 걸 믿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극치값을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극치값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극치라는 것은 극대극소를 극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극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극소가 되는데, 이때가 극대값이고, 이때가 극소값이 된다. 그래서 일단 극치값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 미분해서 뭘 준다? 0을 줘야 된다 그랬지. 0을 줘야 된다. 그래서 뭐 또 이계 조건은 2개 미분해서 마이너스면 극대, 2개 미분해서 플러스면 극대. 그건 생략할게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고 결론만 남깁시다. 우리가 지금 뭐 거기까지 논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계 조건만 갖고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일계 조건만 가지고. 자, 그러면 이윤, 파이,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을 비용을 뺀 게 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윤 극대와 이계 조건을 생략합시다. 이계 조건 생략하고 일계 조건만 봐야 일계 조건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 제목이 뭡니까? 이윤 극대와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해서 팔아먹으면 이윤이 극대가 될 것인가? 이윤 극대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윤 함수를 뭐야?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TR을 Q로 미분하고 TC를 Q로 미분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얘가 MR 되죠. TR을 Q로 MR이냐? 얘가 MC가 되잖아.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MR이 MC보다 크잖아요. 크면 어떻게 된다?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MR이 MC보다 작으면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MR이 있고 얘가 크다라고 생각해. MC가 있어요. 그럼 MR은 막 2,000원, 2,000이고 MC가 1,000이야. 그러면 기업들이 물건 한 개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비용은 100원이 더 들어가. 비용이 100원이 더 나가. 근데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수입은 2,000원이 더 들어와. 그럼 100원이 더 나가고 2,000원이 더 들어온다, 수입은. 그럼 1,000원만큼 이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 생산량을 빨리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한계 수입은 체감, 한계 비용 체증하잖아.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 MRMC. 그래서 결국은 이윤 극대 조건은 MR 이퀄 MC가 돼요. MC가 되는데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볼게요. 그림 볼 텐데 이렇게 있습니다. Q 여기다가 TR, TC가 있어요. 그럼 총 수입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총 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안 그랬어요.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Q, 그다음에 여기가 이윤 되고 여기가 Q 하고 MRMC. 그러면 이제 비용은 우리가 고정 비용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존재를 하고 어떻게 돼? 체감 체증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총 비용 이렇게 되잖아. 체감 체증 됐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전혀 하지 않아. 기업들이 생산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윤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을 전혀 하지 않으면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고정비용은 나가잖아. 이 고정비용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지다가 이윤 0이 되죠. 여기 TRTC. 여기를 드디어 넘어서면 드디어 이제 이윤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여기 이윤이 최대가 됐다가 이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윤 0이 됐다가 더 넘어서 마이너스로 가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자 여기가 이윤이 그때가 되죠. 그러니까 자 극소화된 거 생략해. 이쪽 보지 마세요. 이제 아예 이제 논의 안 할 거야. 여기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만 극대화되는 경 보자고요. 그러면 TR이 이런 모양이고 TR이 이런 모양이고 TC가 이런 모양이야. TC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가 가장 많이 벌어져야지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벌어지려면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접선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 MR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 뭐야? MC가 되는 거예요. 그 MR과 MC 같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MR과 MC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 가장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여기도 사실상 여기가 이 접선은 MR과 MC가 일치한 점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거든. 여기는 이윤이 극소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한 건데 우리 비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 재정학에서는 여기까지 논의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봐보자고. 이것만 느낌상 이것만. 그럼 TC 모양이잖아요. TC가 1번 요런 모양이 돼야 돼. 아니면 TC가 2번 모양이 돼야 돼. TC가 1번 모양이 돼버리잖아. 이윤이 극소화된다니까. TC가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요런 모양이 돼야지 이윤 극대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TC가 요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MC가 체감한다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지. MC가 체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MC는 W 나누기 MPL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구간만 의미 있다는 얘기야. 한계 생산성 체감하는 구간만 의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MR 이렇게 보세요. MR. 이렇게 해갖고, MR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MR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MR이 이렇게 있어요. MR이 이렇게. MR 체감했잖아요. MR이 이렇게 있고. 그 MC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M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MR과 MC가 일치한 점이 두 점이잖아요. 여기는 이윤 극소화 된다고요. 여기 극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학에서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이런 그림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재정학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단계부터 여기는 의미가 없다니까 이윤이 극소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MR 있잖아요. MR 이렇게 있어요. MC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왜? 체감은 의미 없어. 체증만 의미 있기 때문에 MC를 이렇게 찍어버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MC를 이렇게 긋는 거야, 이제. MC 이렇게 긋는 거예요. MC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중요한 그림이 이거예요. 자. 아까 수요곡선 이렇게 있었죠? 이 수요곡선은 무슨 수요곡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이걸 PAR. 그 MR은 수요곡선은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이렇게. 근데 아까 방금 우리가 MR 이렇게 있으면 MC를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여기 안 그래요. MC는 이렇게 그어버려요. 나중에 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 비용함수 이론에서 막 이렇게 배웠잖아. 안 나와요. 이렇게 MC 증가하는 것만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더. 이 MR 이퀄 MC는 이윤극대화 무엇을 찾는 조건입니까?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죠. MRMC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MRMC는 이윤극대화 무슨 뭐 가격을 정하는 조건이다. 틀려요. MRMC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에요. 가격은 여기 책정하면 되겠지. 땡! 가격은 무조건 수요 곡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MRMC는 이용대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지 가격을 정하는 조건 아닙니다. MRMC는 이용대 생산량을 정하고 아까 그랬잖아.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정되는 거예요. 자, MRMC는 이용대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고 가격은 여기 책정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지 이제 121페이지 그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대 조건 MRMC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수익 극대화 가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매출액 극대화 가설이 나중에 그 재정학에서 한번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한번 논의할 거예요. 그때 논의할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챕터 5 시장 이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